보세요. 체증증에 있어요.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우리 해양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144 해상에서 우리 해경 10명이 선명을 가린 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배에 올라탄 주변 80톤급 저인망 중국 어선 선장 숭어우모 45씨가 해경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해상에서 목포해경 1508함은 불법 조업 중인 80톤급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추격했습니다.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어선에 특수기동대원 10명이 투입되어 조타시를 장악했으나 압송 도중 조타기 고장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중국 어선 4척이 접근해 수십 명의 중국 선원들이 흉기와 맥주병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실적 열세와 위협적인 상황에서 해경대원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공포타기와 실탄을 발사하며 위기를 모면해야 했다고 합니다. 숨겨진 비하인드 사연 이야기 들으러 가보시죠. 미국의 해양 전문 저널리스트 다니엘 리는 뉴욕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다니엘 리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북한에 관한 기사였어요. 세계의 시선은 언제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정치적 긴장감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써야 하는 거지? 다니엘 리는 중얼거리며 눈을 비볐어요. 피로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그때 메일함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지인이 보낸 현지 뉴스 링크였어요. 별 생각 없이 클릭한 화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서해 불법 조업, 해경과 충돌, 1명 사망. 짧은 제목이었지만 다니엘리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기사는 단 3문단으로 끝났습니다.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한국 해양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한국 해경 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분석도 배경 설명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지? 다니엘리는 의아했습니다. 모두가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동안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바다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었어요. 다니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진짜 국경은 어디인가? 그 질문이 다니엘리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도에 그어진 선은 단순한 약속일 뿐인데 그 선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널리스트로서 파고들어야 할 이야기였죠. 결심이 섰습니다. 다니엘리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예약을 시작했죠. 에디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기획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해에서 벌어지는 실제 국경 분쟁에 관한 거예요. 전화 너머로 에디터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과의 갈등 말인가? 아니요,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북한보다 덜 알려졌지만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바다의 이야기죠. 3일 후 다니엘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다니엘리는 노트북을 펼쳐 읽었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서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 UN 해양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과 실제 어업 관행 사이의 충돌지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다니엘리는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다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 그리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초여름 공기가 다니엘리를 맞이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양경찰과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다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인천항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화물선과 어선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어요. 다니엘리는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해의 아침 공기는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리 씨, 맞으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다니엘리가 돌아섰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30대 중반 남성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혜성 경감입니다. 오늘 동행을 맡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박혜성 경감은 다니엘리를 안내하며 부두 끝에 정박해 있는 경비정을 가리켰죠. 검은색과 하얀색이 조화된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다니엘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경비정에 올랐어요. 외국 언론이 서해 경비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은 북한 관련 이슈만 다루니까요.
박혜성 경감이 말했습니다. 다니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 실제 이야기가 있더군요.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비정은 오전 9시 정각에 출항했어요. 갑판 위에서 다니엘리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관찰일 뿐 실제 작전은 오후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바다는 의외로 잔잔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해경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무전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박혜성 경감이 다니엘리에게 다가왔어요. 중국 어선들이 발견됐습니다. 15척 정도로 보이네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 중이에요. 다니엘리는 준비했던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망원 렌즈를 통해 수평선을 바라보니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박혜성 경감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한국 수역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위험한가요? 다니엘리가 물었어요. 박혜성 경감의 표정이 굳어졌죠. 항상 위험합니다. 그들은 무장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리는 의아했습니다. 무장하지 않았다고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바다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경비정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 중국 어선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죠. 커다란 철제 어선들이 그물을 끌며 바다를 휩쓸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와 함께 해경 경비정이 접근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이다. 조업을 중단하고 한국 수역에서 나가라. 확성기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로 경고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나 어선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지기 시작했죠. 박혜성 경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든 대원 준비. 2척씩 조를 나눠 접근한다. 다니엘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긴박했어요. 경비정이 중국 어선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어선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맥주병이었어요. 이어서 쇠파이프와 같은 물건들이 경비정을 향해 던져졌죠. 엎드리세요. 박혜성 경감이 다니엘리의 어깨를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다니엘리는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선 중 한 척이 자체 제작한 폭발물을 던진 것이었죠. 여기가 전쟁터인가? 다니엘리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프로의식이 발동해 다시 카메라를 들었죠. 무장하지 않은 해경대원들이 쇠파이프와 폭발물로 무장한 어선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프레임에 담았어요. 해경대원들은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선의 조타시를 확보하고 선장을 체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선원들의 저항은 격렬했어요. 파이프와 칼을 휘두르며 해경을 막았습니다. 다니엘리는 카메라를 내릴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전쟁. 날이 완전히 저물자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해경과 어선의 추격전이 계속됐습니다. 다니엘리는 생전 처음 느끼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를 지배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역사적 순간이라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치열했던 바다 위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해경은 5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과정에서 해경대원 둘이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은 어깨에 칼을 맞았죠.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리는 경비정 선실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극도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확인하며 믿기 힘든 장면들을 다시 보았죠. 박혜성 경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다니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죠. 박혜성 경감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밤이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경비정은 천천히 인천항으로 귀환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니엘리는 질문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총을 사용하지 않죠? 그들은 무기를 들고 당신들을 공격했잖아요. 박혜성 경감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바다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말이 다니엘리의 가슴 속에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혜성 경감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불법 조업은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생계를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총을 쏘면 누군가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임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살인이 아닙니다. 다니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널리스트로서 많은 분쟁 지역을 다녀봤지만 이런 철학은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경 분쟁은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죠. 그렇다면 해경대원들의 안전은요? 오늘 봤듯이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박혜성 경감은 쓰게 웃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항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들이 경비정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다니엘리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선에는 중국인 선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공존했죠. 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리가 물었어요.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송환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끝나지 않는 싸움인가요? 박혜성 경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지도에 그어진 선은 바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5시였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리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부두로 내렸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책임, 그리고 인간성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다니엘리는 오늘 밤 찍은 사진들을 다시 훑어보았어요. 날카로운 칼을 든 어선원과 맨손으로 대항하는 해경대원의 모습, 어둠 속에서 빛나는 폭발물의 섬광, 그리고 부상당한 채 동료에게 기대어 걸어나오는 해경의 모습. 이 모든 장면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다니엘리는 호텔에 도착해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의 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으로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다니엘리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어요. 바로 어부들이 사는 마을 목포와 신안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다니엘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바다 위의 충돌 장면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박혜성 경감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바다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입니다. 목포행 기차 안에서 다니엘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푸른 논과 산,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이 그림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죠. 인천에서의 첫밤 경험은 그의 기사에 생생한 현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차가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였어요. 역 앞에서 다니엘리를 기다리고 있던 현지 가이드 김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민수는 이 지역 출신으로 한때 어부였다가 지금은 지역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다니엘 씨, 오랜 여정에 피곤하시죠? 짐은 숙소에 두시고 바로 항구로 가볼까요? 지금이 어선들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승용차를 타고 목포 항구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항구 도시의 풍경은 인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소박하고 더 진득한 바다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죠. 이곳 어부들은 서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니엘리가 물었어요. 김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싫어하죠. 너무 많은 상처와 공포가 있어서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선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거친 파도와 바람에 맞서 하루를 보낸 어부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다니엘리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죠. 김민수가 다니엘리를 이끌고 한 어선으로 다가갔어요. 최철호 선장님, 이분은 미국에서 온 기자분입니다.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취재하고 계세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최철호 선장은 다니엘리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수십 년간 바다와 싸워온 흔적이었어요. 혹시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니엘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철호 선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항구 앞 소주방에서 8시에 만납시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선장들도 몇 명 데려올게요. 약속된 시간에 다니엘리와 김민수는 항구 근처의 작은 소주방을 찾았습니다. 이미 최철호 선장과 5명의 다른 어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최철호 선장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니엘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경계심과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단순히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니엘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주잔이 채워졌고 한 바퀴 돌았어요. 어부들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60 넘어 보이는 박영수 선장이었죠.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다가 무서워요. 매일 죽는 꿈을 꿉니다. 그의 말에 다른 어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씩 그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위협, 그물이 잘려나간 경험, 심지어 한밤중에 공격받은 일까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다니엘리가 물었어요. 최철호 선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경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바다는 너무 넓고 그들은 너무 적어요. 우리를 모두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다니엘리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분쟁이나 불법 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죠. 이 어부들에게 바다는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시나요? 다니엘리가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가장 젊어 보이는 30살 남짓한 김도현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바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 일을 해왔고 아마 제 아들도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 진솔해졌어요. 어부들은 단순히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꿈, 그리고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취재는 사건을 좇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 다니엘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어부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두 번째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죠. 바다의 목소리 국경 분쟁의 실제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다니엘리는 글을 쓰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바다 위로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는 오늘 만난 어부들이 있을 것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이틀간의 목포 취재를 마친 다니엘리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부들의 이야기로 무거웠어요.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풍화된 손과 구분 등 그리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들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바다와의 싸움에서 얻은 훈장이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다니엘리는 곧바로 해양경찰청으로 향했어요. 박혜성 경감과의 약속이 있었죠. 해경본부 건물 앞에서 그를 만났을 때 박혜성 경감의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니엘리가 물었어요. 박혜성 경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흘 동안 10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죠. 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저녁 7시 다니엘리는 다시 해경 경비정에 몸을 실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배였습니다. 갑판 위에는 고무보트 2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대원들의 움직임도 더욱 긴박했죠. 이번은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한 작전이었습니다. 밤 10시 레이더에 첫 신호가 잡혔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성 경감이 쌍안경으로 확인했죠. 중국 어선들입니다. 예상대로 큰 그룹이네요. 다니엘 리도 쌍안경을 통해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10여 척의 배가 불빛을 밝히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죠. 어선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게 보통 어부들의 행동인가요? 다니엘리가 물었습니다. 박혜성 경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닙니다. 저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선원들이죠. 과거 군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의 추격 끝에 경비정은 마침내 한 척의 어선에 접근했어요. 확성기를 통해 정선 명령이 내려졌지만 어선은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어선을 향해 나아갔죠. 다니엘리는 망원 렌즈를 통해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다가가자 갑자기 어선 갑판 위에서 5명의 선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손에는 긴 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불빛에 반사된 금속이 번쩍였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박혜성 경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어선의 선원들이 해경 대원들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죠. 순간적으로 물보라가 튀었고 해경 대원 한 명이 흔들렸어요. 그가 옆구리를 부여잡고 고무보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니엘리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지만 동시에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의 앞에서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는 단지 기록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다니엘리는 중얼거렸어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때쯤 작전은 마무리되었어요. 3척의 어선이 납포되었고 4명의 해경대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니엘리는 갑판에 앉아 방금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피로와 함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다니엘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두웠던 바다는 점차 푸른 빛을 되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죠. 어젯밤 목격한 폭력과 위험,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박혜성 경감의 목소리에 다니엘리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네, 아니요.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다니엘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기록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보면서도요. 박혜성 경감은 다니엘리 옆에 앉았죠.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같은 감정을 느껴요.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는 이제 평화로웠죠. 마치 어젯밤의 격렬한 충돌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왜 이 일을 하세요? 다니엘리가 물었어요. 이렇게 위험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요. 박혜성 경감은 잠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경은 지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길 지키는 건 지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목포에서 만난 어부들처럼요. 그들의 생계, 그들의 안전, 그들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이 다니엘리의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까지 그는 이 이야기를 국제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근본적인 인간의 이야기였죠. 생존과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들이 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해됩니다. 다니엘리가 말했어요.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박혜성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은 보호예요. 바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죠. 항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납포된 중국 어선들이 경비정을 따라오고 있었고 부상당한 해경대원들은 의료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로와 긴장감 속에서도 다니엘리는 이 순간 새로운 명확성을 얻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생각이신가요? 박혜성 경감이 물었습니다. 다니엘리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있는 그대로요. 하지만 단순한 갈등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하겠습니다. 이건 정치나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책임의 문제니까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취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책임이었죠. 박혜성 경감과 헤어지기 전 다니엘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요. 박혜성 경감은 다니엘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다니엘리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혼란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대신 명확한 목표와 책임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한 다니엘리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제목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바다 위, 보이지 않는 전쟁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 서울로 돌아온 다니엘리는 호텔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벽에는 취재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바다 위의 추격전, 중국 어선의 위협적인 모습, 그리고 해경 대원들의 결연한 표정까지. 다니엘리는 며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다 위, 보이지 않는 전쟁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인천에서의 경험, 목포 어부들과의 대화, 그리고 박혜성 경감의 말 모두가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다니엘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닌 인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죠. 완성된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낸 지 이틀 후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니엘, 당신의 기사가 내일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립니다. CNN에서도 당신의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세상이 드디어 서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리의 기사는 미국 해군 참모총장의 브리핑에서도 인용되었어요.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과 한국 정부 간의 공식 협상도 재개됐죠. 그러나 다니엘리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목포의 어부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그의 취재가 현장 인력 증원과 장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다니엘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저널리즘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취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천항을 찾은 다니엘리. 한 달 전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생존과 희생, 그리고 책임의 현장이었죠. 부두에서 박혜성 경감과 몇몇 해경 대원들이 다니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혜성 경감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의 기사 덕분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혜성 경감이 다니엘리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정부가 추가 경비정 배치를 결정했고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죠. 다니엘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변화를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목포에서 온 최철호 선장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다니엘리에게 작은 배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다니엘리는 마음에 깊은 다짐을 새겼습니다. 지킨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다. 박혜성 경감의 이 말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다니엘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저 바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의 엔진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서해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간 후 다니엘리의 기사 끝에는 늘 한 줄이 붙었습니다. 이 기록은 바다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남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서해에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